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고 잔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스승이고 회복은 의지의 증거다. 이 말을 요즘 들어 부쩍 자주 곱씹게 되는데요. 고통이 한바탕 휘몰아치고 나면 제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맹세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경험 말이에요. 진짜 절망은 바닥을 찍었을 때가 아니라 그 바닥 아래에 또 바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오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꺼내놓을 이야기는 듣다 보면 속이 뒤집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단언컨대 다시 일어섰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들려드릴게요. 모두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인데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제 자식 하나는 누구보다 강하게 키우겠다고 마음먹은 엄마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게 제 삶의 모토예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곁을 지켜주고 싶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는 정말 그 어린 나이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었죠. 엄마, 아빠, 어떻게 저만 두고 가실 수 있어요? 저도 같이 데려가지 그러셨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이제 만날 수 없다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무슨 말이든 다 잘 들을게요. 저는 완전히 일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랑 아무 말도 하기 싫었고 수업 시간 내내 멍하게 창밖만 바라보다 울컥해서 교실을 뛰쳐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밥은커녕 입에 물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밤에는 베개가 젖을 만큼 우느라 한숨도 못 잤죠. 꿈에서라도 엄마와 아빠가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단 한 번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시기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절 세심하고 따뜻하게 챙겨주신 덕분이었죠. 사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분들도 적지 않게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잃은 고통도 만만치 않게 절망스럽잖아요. 하지만 제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유, 우리 똥강아지. 너무 울지 말아라. 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거야. 당장 옆에 없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같이 있는 거란다. 그리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그래, 지우야.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우리 지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라. 우리 손녀는 예쁘고 씩씩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제가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넘기는 날이면 옆에서 달래며 국에 말아 떠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울다가 지쳐 잠들면 베개를 바꿔주시면서 머리맡에 물컵을 놓아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주말마다 시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데려가셔서 마음을 달랠 만한 그림책이나 동화를 읽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전 두 분의 정성 어린 사랑에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제가 조부모님의 품에 자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행운처럼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절 이만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절 알뜰하게 보살펴 주셨는지 다 알아요. 절대로 이 은혜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추억이 저한테는 살아갈 힘이 됐어요. 얼씨구, 우리 똥강아지가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우리가 그동안 헛고생한 건 아닌가 보구나. 장난이고 우리 똥강아지는 예나 지금이나 건강하게만 있으면 다 된다. 다른 걱정 말고 항상 옆에 있어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고 눈에 띄게 남들보다 이른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 또래의 남들처럼 흔하디 흔한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어디 내놓고 자랑할 만한 금수저를 문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힘든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어디서도 볼 수 있는 흔하고 평범한 시간을 보냈죠. 엄청나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고 작은 회사에 입사했거든요. 그렇게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로는 머릿속에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구석에 앉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만 한다고 해서 눈앞에 남자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열심히 결혼을 위해 발벗고 나섰어요. 야, 주변에 괜찮은 남자 누구 없어?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면 무조건 나 추천해. 너희는 내가 그렇게까지 눈 높지 않은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나한테 넘겨?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저돌적으로 나가야 돼? 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얼른 신랑 잡아오라고 하신 거야? 그런 거 아닐걸? 쟤는 원래 예전부터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 그냥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시점이 온 것 같아. 제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결혼을 원했냐면 살짝 과장해서 소개팅을 거의 100번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응했어요. 물론 저 역시도 누군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바로 들이댔죠. 하지만 연애부터 결혼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전 친구들이 놀릴 정도로 똥차만 만났거든요. 야, 너 또 헤어졌어? 이번엔 뭐였는데? 아유, 넌 그냥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만났던 남자들을 모티브로 소설을 써. 그게 더 네 인생 잘 풀리는 방법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저주받은 수준이야. 진짜 놀리지 마.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남자 만났다고 하면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라고. 이번 남자는 분위기 잔뜩 잡고 프로포즈라도 할 것처럼 굴더니 정작 고백 멘트 날릴 때 다른 여자 이름 부르는 거 있지? 와, 그건 진짜 쓰레기네. 넌 진짜 왜 그런 남자들만 꼬이는 거야? 그냥 결혼을 포기하는 게 좋겠어. 제가 겉모습만 보고 만난 거라면 차라리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고려하는 만큼 외적인 요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저한테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길래 만남을 시작하면 어느샌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 배신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억울해하는 거야. 나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봐야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 그동안 내가 잘해줘서 미련이 남는 건 알겠는데 이미 마음 떠났어. 네가 그렇게 울어도 감흥 없다고. 내가 여태까지 사람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까지 양심 없을 줄은 몰랐는데 기가 막힌다. 됐어. 너 같은 거랑 결혼까지 꼬리냈으면 어떤 고생을 했을지 몰라. 오히려 네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저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전혀 타격받지 않은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남자들과 헤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비혼을 생각하게 됐죠. 아무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이 저한테 허락된 건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히려 제가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자연스러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출근길마다 자주 마주치던 남자랑 인연이 닿아서 교제하게 된 거예요.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닌데 같이 있으면 너무 편안한 것 같아. 굳이 억지로 밝은 척할 필요도 없잖아. 보통 퇴근하고 나면 누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데 당신은 안 그래. 오히려 힘을 얻는 것 같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정말 기쁘다. 나도 당신이랑 있으면 꼭 가족이랑 있는 것처럼 마음이 평화로워. 어떤 말도 부담 없이 꺼낼 수 있다는 게 특히 좋고. 덕분에 대화도 더 잘 되는 것 같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순조롭게 결혼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무척 좋았는데요. 전화 한 통만 와도 바로 달려가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명절이나 가족 생일 같은 날에는 손수 선물을 준비해서 챙겼죠. 심지어 시어머니가 감기라도 걸리면 약 사들고 바로 찾아뵙는다고 하더라고요. 난 가족이 있어야 힘이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하고 꾸려갈 우리 가정도 정말 기대가 커. 난 당신이 우리 부모님과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나도 당신 조부모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정말 따뜻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마냥 좋아 보이는 면모였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이좋게 자란 편이었고 부모님의 빈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서로 잘 맞으면서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도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상태가 심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면 아무리 숫기가 없어도 인사는 할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말리고 시부모님도 굳이 권유하지 않으시더군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부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상처가 커서 어쩔 수 없다고 대신 변명해 주실 뿐이었죠. 솔직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아서 굳이 파혼을 고려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 부부가 서로만 잘 챙기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괜히 우리 일에 신경 쓰다가 마음 상할 일 만들지 말고. 세상엔 원래 각자 짊어져야 할 몫이 다른 거거든. 너희는 너희 몫만 잘 챙기면 돼. 그게 진정한 효도란다. 게다가 시부모님이 나중에 나이 들어도 우리 부부가 아주버님을 책임지게 만들 일은 없을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저랑 남편은 금술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부터 시부모님까지 모두 좋아하셨죠. 특히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전화를 주셔서는 태명은 뭐로 할 거냐, 입덧은 안 하냐, 병원은 다녀왔냐, 시시콜콜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기용품 리스트까지 미리 적어오시고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어떤 브랜드가 좋다, 이건 비싸기만 하고 별로다, 한참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며느라가야, 넌 항상 우리 집안의 복덩이라는 거 잊지 마라.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를 데려와줘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 네 덕분에 나랑 네 시아버지도 매일 웃느라 하루를 다 보내고 있다. 아휴, 어머님, 벌써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되나 모르겠네요. 아직 초보라서 부족한 게 많으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도 어머님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거든요. 남들은 시어머니가 가장 무섭다는데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인생에서 제가 고른 선택지 중에 가장 현명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제 뱃속에 새 쌍둥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현실 감각도 없고 그저 어안이 벙벙하기만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서는 축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몸이나 앞으로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걱정스러웠죠. 우리 부부가 새 쌍둥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뱃속에 아이들을 두고 이런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솔직히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 애 하나도 벅찰 텐데 셋이라니. 너무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 당신 혼자 키우는 거 아니니까 일단 걱정은 접어둬. 고민은 내가 할게. 당신은 우선 당신 몸부터 챙기는 게 맞아. 방법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든 당신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볼게. 남편은 제 앞에서 든든하게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출근할 때도 멍하니 신발을 거꾸로 신으려 하고요. 밥상 앞에 앉아서는 젓가락만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밤에는 절 재워놓고 혼자 거실에 앉아 서류 같은 걸 뒤적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곤 했죠. 자다가 문득 빈자리를 느끼고 돌아보면 남편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자는 줄 알고 휴대폰으로 뭔가 검색하는 모습도 여러 번 봤습니다. 완전히 표정에 굳어있던 것을 보면 저한테 티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말은 안 해도 속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몇 날 며칠을 고민에 빠져있더니 자진해서 해외 파견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부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는 당연히 연세를 생각하면 무리였고, 시부모님 역시 생활비 때문에 일하러 다니면서 본인들 건사하기도 바쁘셨어요. 당신 혼자 가도 괜찮겠어? 전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까지 안 계신 곳에 가서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울지 상상도 안 돼.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왜 마음 아파하고 그래?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원이나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걱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 당신한테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결혼한 거니까 미안해하지 마. 남편은 본인의 선택이라면서 절 달래줬습니다. 하지만 말도 편하지 않고 문화가 너무 낯선 나라에 가서 혼자 버틴다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같이 가서 내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걱정하지 않도록 시댁에 자주 방문하며 정성껏 모시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시부모님을 끔찍이 생각하는 효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 계획을 만류하시더라고요. 며느라가야, 네 생각은 너무 예쁘다만 뭐하러 그런 고생을 자처하고 그래. 물론 우리 아들도 먼 땅 가서 고생이 많겠지만 너도 쉽지 않을 거다. 임산부가 남편 없이 10달 버티는 게 얼마나 고된 줄 알아? 심지어 네 뱃속에는 애가 셋이잖아. 그이가 워낙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일을 대신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이가 많이 그립지 않으시겠어요? 비록 제가 빈자리를 전부 채우진 못하더라도 적적하지 않게 찾아뵐게요. 됐다. 우리는 네가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까 찾아올 생각은 하지 말고 연락만 해줘라. 너 만약에 고생해서 우리 집까지 오면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 애들이 나올 때까지 안정 또 안정을 취해야 해. 시부모님이 절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결 마음이 놓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지런히 배가 불렀고 아이들을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의 소중한 일상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절 아껴주시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두 분은 워낙 사이가 좋으셨는데 운명처럼 주무시다가 할머니가 먼저 가시고 하루 뒤에 할아버지마저 가셨어요. 사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큰 고통 없이 가셨다는 건 감사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만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친정이 사라진 거니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전 남편에게 울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 모두 돌아가셨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젠 정말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뭐라고? 어떡해. 당장이라도 당신 곁에 가고 싶은데 회사 일정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 진짜로 미안해. 남편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일 때문에 귀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도저히 가슴으로는 씁쓸한 심경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그나마 시부모님이 곁을 지켜주셔서 그건 감사했어요. 장례 절차부터 납골당에 모시는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 무거운 짐도 덜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영 마음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뱃속에 있는 새 아이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산책을 꾸역꾸역 나가서 햇볕이라도 쬐고 들어왔고요. 언젠가 새 아이가 태어나면 읽어줄 동화책을 끼고 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명상에 잠기기도 했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상실감 앞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쉽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절 걱정해서 몇 번이나 오기로 했는데요.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계속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만나러 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몸으로 남편이 있는 곳까지 비행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내가 당장 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혼자 슬퍼하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해. 나도 여기서 당신 생각하면 걱정돼서 잠이 안 와.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야? 당신도 잠 제대로 못 자고 있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지켜야 하는데. 남편 역시 제 몸을 걱정하면서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하는 상황을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솔직히 저는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남편한테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를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전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아쉬운 소리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남편도 마음이 오죽 애가 타겠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랑 연락해봤자 자꾸 서운한 말만 늘어놓는 상황이 마음에 걸려서 먼저 전화를 걸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 역시 저한테 전화를 안 걸더라고요. 솔직히 남편과 사이가 이렇게 소원해지니 시부모님이 절 챙기러 와주시는 것도 슬슬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리광 피우듯이 서운함을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그이한테 조금 섭섭해요. 아이의 주말 없이 지내는 것도 아닐 텐데 단 한 번을 귀국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이가 힘들까봐 대놓고 말할 수도 없는데 혼자 감당하려니 외로워요. 아이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될 거면서 무슨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니. 네 남편이 먼 땅으로 일하러 갔는데 바가지 긁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안 그래도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놀러 나간 것도 아니고 너랑 네 애들 먹여 살리려고 간 거잖아. 그래, 분명 걔도 속이 말이 아닐 거다. 괜히 들쑤시려고 하면 안 돼. 그럴수록 바깥일에도 지장이 생긴단 말이야. 아무래도 속 편하게 굴지 말고 마음을 달리 먹는 게 좋겠구나. 시부모님은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흉을 봐달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저 위로해달라는 의미로 꺼낸 말이었는데 이렇게 잔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다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챙겨주러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혼자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시부모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도 시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는데 남편은 그러지 않고 본인 일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여러 잡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져서 아예 거리를 두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제가 정신을 겨우 차리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해외에서 실종됐지만 수색에 실패해 사망 처리됐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사망 증명서까지 가져오셨는데요. 솔직히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아직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아야 하는 때인데 이런 걸 들고 오게 돼서 미안하다. 그래도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나도 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며느리한테 전하는 심정이 어떻겠니? 가슴이 찢어져서 숨도 못 쉴 것 같구나. 남편은 애초에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편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남편과 인사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니까요. 하지만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상황이라 모두가 말리더라고요. 제발 우리 그이 보러 가게 해주세요. 도대체 어디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건가요? 결혼하고서 얼마 같이 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영영 헤어져야 한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라고 해주세요. 일부러 전 놀래키려고 하시는 거죠? 미안하다. 나도 이게 다 악몽이었으면 좋겠구나. 다 늙은 우리도 아니고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을 둔 놈이 벌써 세상을 떠났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도 너는 무리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네 곁에 남은 애들과 네 몸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야. 그렇게 저는 뱃속의 새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기쁨과 동시에 남편을 잃었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남편과 냉전처럼 어색하게 지낸 시간들이 머릿속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시퍼레지도록 내리쳐도 후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저 저는 무슨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려댔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셋이나 키워야 하는데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막막하더라고요. 심지어 시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라가야,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너한테 뭔들 못해주겠니. 그런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네 애들까지 돌봐줄 자신이 없구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당장 누군가를 챙길 만한 여유가 없어. 그래, 솔직히 너한테 이런 말 하려니까 가슴이 쓰리지만 우리도 일상을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어? 애들까지 돌봐주는 건 도저히 무리일 것 같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 하나만 알아주어라. 당연히 그 연세에 애 셋을 돌보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 잃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며 발버둥치는 며느리에게 얄짤없이 구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마냥 그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터 도움을 받고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시터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경력 있는 분들은 비용이 부담되고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시간과 요일 조정이 잘 안 맞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시터분이 갑자기 못 오신다고 해서 아이 셋을 다 안고 울면서 어린이집까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다닌 어린이집에서는 하나같이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새 쌍둥이를 동시에 받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았어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네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케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미 자리가 다 차서 무리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만약 빈자리가 났을 경우에 혹시 연락 주실 수 있나요? 저 정말 거창하게 돌봐주시는 거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애들 두고 돈 벌러 나가야 해서 그래요. 제발 자리가 나면 한 번만 고려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머, 간절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어린이집은 학기 중에 생기는 빈자리가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세 자리가 한꺼번에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구청에 다시 문의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까지 해서 간신히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새벽에 줄 서서 접수하고 담당자에게 몇 번이고 전화 돌려가며 겨우 해결한 일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육아와 행정 업무, 감정 소모 속에서 버티며 겨우 시스템 안으로 끼어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몸을 추스렸으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썼어요. 하지만 회사에 취직하기에는 경단녀라서 그런지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과거에 따뒀던 자격증이 있다고 들이밀어도 면접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경력 단절 기간 동안 뭐 했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언급하면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가 면접을 보기도 전에 서류를 탈락시켰거든요. 아이를 셋이나 키우신다고요? 와, 육아를 하면서 어떻게 일하실 건데요? 설마 놀러 나오신 건 아니죠? 저희 회사는 출근 시간과 근무 태도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거든요. 괜히 애들 핑계대면서 정시 퇴근 안 지키면 곤란합니다. 아이를 셋이나 키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놀러 나오거나 경험 쌓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일을 구하는 게 간절하거든요. 전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애들 아프다고 하면 쉰다고 하실 거잖아요. 저희 회사는 그런 유연한 구조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다른 회사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때로는 면접관이 제 이력서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 구경하기 위해 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모멸감도 적지 않게 들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이 울었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공사판을 전전하며 음식을 배달하러 다녔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면서 했던 모든 일 중에 가장 고생스럽더라고요. 땡볕에도 쟁반을 머리에 이고 걸어다니다 보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겨우 하루를 끝내 퇴근하면 허리며 다리며 성한 곳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출산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건 그저 제 사정일 뿐이었으니까요. 남들한테 감히 배려를 기대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텃세도 많이 당했고요. 아직 젊어 보이는데 같이 살자는 둥 별말을 다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 셋을 책임지기 위해 안 쓰고 안 먹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엄마로서 이를 악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몸과 마음이 같이 고생하니 한계가 온 것 같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언제 쓰러졌는지도 모르게 과로로 실신한 겁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응급실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히 상상해 본 적 없는 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자분, 일어나셨나요? 보호자분 불러다 드릴게요. 남편분이 정말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그래도 금방 눈 뜨셔서 다행이네요. 솔직히 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미 죽어서 저승에 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제 남편이 어떻게 여기를 오겠어요? 먼 땅에서 실종되고 시신조차 건지지 못해 장례까지 치러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워있는 침대로 가까이 다가온 사람이 진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저는 늘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상체를 일으키면서 울부짖듯이 남편을 불렀거든요. 당신, 정말 당신이야? 분명 당신 죽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장례까지 치르셨다고 했단 말이야. 왜 이제 왔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나 진짜 당신한테 미안하고 그리워서 매일같이 울었어. 잠시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니까 침착하는 게 좋겠어. 일단 진정되고 나서 이야기 좀 하자. 너무 흥분하지 마. 남편은 이럴 때가 아니라면서 제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 남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겉모습은 제 남편이었지만 어딘가 위화감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오랜만에 만난 데다가 제가 쓰러졌다 깨어났고 본인도 죽다 살아난 입장일 텐데 너무 침착해 보였거든요. 분명 우리가 부부라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해도 모자란 상황임에도 남편의 얼굴은 그저 진지해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제 등 뒤로 소름이 쫙 돋았고 저는 정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내 남편 아니지? 당신 누구야? 내 남편 어떻게 했어? 당장 내 남편 내려와. 날 속이려 들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안 속아. 내 남편은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제가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노려보니까 눈앞의 남자는 한숨부터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본인이 누구인지 알려줬어요. 아직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놀랄까봐 말 안 한 거예요. 좀 괜찮아지면 먼저 말하려고 했어요. 저를 아주버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 자식의 쌍둥이 형이거든요. 진짜 숨이 턱 막혀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나 시부모님한테 아주버님이 남편과 쌍둥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저 은둔형 외톨이로서 방 바깥으로 나오기를 꺼린다는 말만 들었죠. 그런데 아주버님 설명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를 자처하신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어릴 때 계곡에 놀러 갔다가 깊은 물살에 휩쓸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가족들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였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난 거예요. 다행히 같이 놀러온 어른 중에 용기 있으신 분이 겨우 건져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을 뒷전으로 여기고 남편만 극심하게 편애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네 너는 동생한테 좀 양보하는 게 맞지 않니? 네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그날만 생각하면 피가 마르는 것 같다.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그래, 너는 아무리 쌍둥이라도 형이잖아. 형이면 형답게 굴 수 있도록 노력하란 말이야. 괜히 똑같은 취급받고 싶어서 용쓸 생각하지 마라. 쟤랑 너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 네 동생은 우리한테 아픈 손가락이라고. 심지어 시부모님은 단순히 편애만 한 게 아니라 아주버님에게 희생을 강요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아주버님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셨대요. 아무래도 남편이 큰 사고로 죽다 살아난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입조심을 안 하는 바람에 아주버님에게 큰 상처를 입혔더라고요. 왜 하필 작은 애가 물에 빠졌을까? 큰애는 있어봐야 소극적이기만 하고 답답한데 성격 좋고 밝은 작은 애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겪었나 몰라. 괜히 후유증 안 생기게 잘 챙겨야 돼. 당연하지. 작은 애가 우리한테는 앞으로 의지할 수 있는 녀석일 텐데 잘 봐야 해. 솔직히 큰애한테는 기대할 수 없을 게 분명하다고. 걔한테는 뭘 바랄 생각도 하지 마. 안 그래도 아주버님은 수줍고 조용하신 분이었다는데요.
시부모님의 이런 대화를 들어버린 이후로 마음을 닫게 됐다고 하셨어요. 아예 가족들에 대해 마음을 접었고 취할 것만 취하겠다는 각오로 시댁에 살되 방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으신 거죠. 하지만 아주버님이 들려주신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진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와 새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간 거였는데요. 막상 일하다 보니 새 쌍둥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저에 대한 마음도 식어버렸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거기서 부유한 여자를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시부모님과 공조해서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멍청하게도 집에서 이 사실을 의논하셨나 봐요. 우리 아들이 잘만 살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없을 거야. 어차피 그 나라에서 자리 잡고 살 건데 우리나라 신분증 없어진데도 무슨 불이익이 있겠어. 안 그래도 셋이나 애가 생긴 거 걱정스러웠는데 아예 떼어내버리자고. 좋아. 우리한테도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몰라. 별 볼 일 없는 친정든 며느리보다는 부유한 며느리가 훨씬 낫지. 우리 아들이랑 사이가 좋으면 분명 우리한테도 잘해줄 거라고. 이제는 남은 인생 부귀영화 누릴 생각하면 돼. 시부모님은 하도 아주버님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없고 저랑도 제대로 대면하신 적 없으시다 보니 가릴 것 없다고 여기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의 작당 모의를 듣고 본인 이상으로 피해자가 늘어날 것을 염려하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 몰래 휴대폰을 뒤져 제가 일 다니는 식당들을 알아내신 거죠. 그리고 직접 찾아다니다가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응급실까지 찾아오신 거라고 했습니다. 한번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다는 안부를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정황을 알게 되니 땅 밑으로 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제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으니 아주버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대로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장 그 인간들이 호의호식할 수 없도록 막아야죠. 제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저도 단순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모든 사실을 까발릴 때는 다 각오를 해야죠. 고맙습니다, 아주버님. 말씀하신 대로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무조건 끝장을 봐야겠어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네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주버님의 도움으로 공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사로는 손해배상 소송도 같이 걸었죠. 솔직히 변호사 상담 받는 것부터 증거 정리하는 것까지 정신 없었는데요. 매일 밤마다 얌전히 잠들어 있는 새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만 배신한 게 아니라 새 아이까지도 버린 거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일부러 시집살이 시키면서 절 떼어내고 남편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부유하게 떵떵거리며 살 예정이었나 봐요. 제가 모든 사실을 깨달아 버렸고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악했거든요. 며느라가야, 우리가 널 일부러 버리려고 한 게 아니다. 너도 자식을 셋이나 낳아봐서 알지 않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법이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지. 너한테도 미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 그래, 나도 똑같은 마음이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생각하면 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구나. 하지만 내 아들부터 챙기고 싶은 게 부모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니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왜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하시는 거예요? 자식 하나 잘못 키워서 이사단 낸 거 후회스럽지 않으신가 봐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묻어둘 수 없어요. 무조건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그 자식까지 죗값을 치르게 만들 거라고요. 시부모님은 저한테 자식들을 언급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절대로 봐줄 수 없다고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위자료까지 모두 다 받아냈고요. 전 시부모님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단순히 한 줄로 끝낼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송 걸릴 일은 피하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 새 데리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니 미치겠더군요. 심지어 전 시부모님도 회피하기 위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뛴지라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나마 제가 원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전 아주버님 역시 한을 푸셔서 다행이었죠.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얘 편을 들 수 있는 거니? 네 가족들이 풍비박산 나도 상관없다는 거야? 제발 우리를 도와다오.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이제 와서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절 가족한테서 버려졌다고 느끼게 한 건 어머니랑 아버지가 먼저 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으니 깔끔하게 죗값 치를 생각이나 하세요. 전 아주버님은 망설이지 않고 본인 의사를 전달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니 마음을 돌이켜줄 거라고 믿었던 전 시부모님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잘만 빠져나가기 위해 벌였던 시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본인들 앞에 떨어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 남편도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끝끝내 버티려고 했겠지만 전 시부모님을 압박하니까 결국 스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너무 외로워서 잠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랑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사이 좋았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내가 원망스러우면 나만 죗값 치르면 되는 거잖아. 제발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도 도와줘.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그냥 방관만 하신 분이야? 이미 사망신고서까지 제출하면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셨잖아. 알아서 책임지셔야지. 나 하나 바보 만들고 희희낙낙하고 싶었나 본데 평생 반성이나 해. 당신은 자식까지 버린 놈이니까 더는 회유할 생각하지 말라고. 전 남편은 저한테 아주 그냥 쩔쩔매면서 사과했는데요.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애셋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까지 일괄로 받아냈어요. 그 인간 자금 사정이 어떻게 되든 이제 제 알 바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은 전 아주버님이 제가 새 아이를 원활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제 남편과 똑같은 얼굴로 곁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아주버님이 정말 많이 섬세하게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져서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아침마다 집에 찾아오셔서 새 아이의 준비물을 챙겨주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시니 어찌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설거지하거나 집안일할 틈을 벌 수 있게 애들이랑 블록놀이도 해주시고요. 새 아이가 한꺼번에 떼쓰는 날엔 제가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애들을 나눠서 달래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아주버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 혼자 감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애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지만 그거랑 별개로 저 혼자 키우려고 했다면 감히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든지 은혜를 갚고 싶어요. 무슨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야말로 덕분에 성격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일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 다 이렇게 예쁜데 당연히 보러 오고 싶죠. 앞으로 애들이 커나가면서 힘든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도 혼자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전 아주버님이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재택근무로 근무하시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밖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외골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남한테 관심 없으시댔는데 전 시부모님이 저 하나 바보 만들려고 하니까 본인의 과거가 생각나면서 도와주고 싶으셨대요. 그렇게 전 아주버님은 저랑 새 아이가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성격도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아직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건 어려워하시지만 차근차근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이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도 조금씩 안부를 나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새 쌍둥이를 키우는 일이 체력적으로 부담될 때도 있지만 그만큼 3배의 행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시달리느라 무슨 정신으로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허덕이다가도 새 아이가 나란히 제 무릎에 기대어 웃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리거든요.
무슨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한테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애들 너무 사이좋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서로 고집 부리고 자기만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서로를 챙기는 아이들은 처음 봐요. 누가 울기라도 하면 나머지 둘이 달려가서 등을 토닥여주더라고요. 간식 시간에도 막내한테 양보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엄마라 애들한테 미안할 때도 많거든요. 예쁘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들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해야겠네요. 제가 함께하지 못하는 장소에서도 서로 돈독하게 잘 지낸다는 새 아이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물론 그러려면 제가 잘 가르쳐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는 전 아주버님 덕분에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무래도 전 아주버님 역시 본인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다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어요. 밤마다 새 아이를 재우고 나면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펴고 있죠. 오랫동안 머리를 쓰지 않다가 공부하려니 힘들기는 한데요. 저와 새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문득 막막한 순간이 있고 미래가 불안할 때도 있는데요. 적어도 지금은 제가 제 인생의 핸들을 제대로 쥐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휘둘리지도 않으며 웃고 우는 지금이 너무 소중해요. 앞으로의 과정이 더디더라도 무조건 새 아이를 위해 뭐든지 해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인생을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